안녕하세요. 이번에 토스 서비스를 구성하는 서버 기술 소개 주제로 발표하게 된 토스 서버 플랫폼 팀 리더 이학영입니다. 저희 팀은 토스에서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을 위해 플랫폼 개발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토스는 현재 누적 사용자 1,800만 이상 40여 개의 서비스가 돌아가는 모바일 금융 플랫폼입니다. 매달 1,000만 명 이상 사용하는 토스 서비스를 어떻게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개발해 나가는지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토스에서 서비스를 구성하는 서버 기술 스택을 간략히 소개시켜 드리고 2개의 데이터 센터를 활용해서 어떻게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을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왜 쿠버네티스 이스티오를 도입했고 현재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게이트웨이와 웹플럭스를 사용하면서 느꼈던 것들을 시작으로 모니터링, 카프카, 레디스 운영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토스는 데이터 센터 이중화로 2개의 데이터 센터에서 액티브로 서비스를 운영 중이고 AWS의 일부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2개의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다 보니 여러 컴포넌트에서 운영 이슈가 발생하는데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토스는 MSA 구성이 되어 있어 많은 서버가 뜨게 됩니다. 그런 많은 서버를 잘 관리하고 효율적인 인프라 활용을 위해 쿠버네티스를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으로 도입했고 칼리코 CNI와 서비스 메쉬로 이스티오를 사용 중입니다. 그리고 민감 자료 저장 용도로 쇠프를 이용해 내부 스토리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멤캐시를 캐시로 많이 사용했었는데 데이터 보존 문제와 옵티미스틱 락 구현 편의성 때문에 이제는 레디스 클러스터를 캐시로 더 많이 사용 중입니다. 카프카는 로그 데이터 파이프라인으로 사용하는 로그형 클러스터 하나, 서비스에서 메시지 큐로 사용하는 클러스터 하나를 운영 중입니다. 로깅과 모니터링으로는 ELK, 타일빗, 타노스 그라파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토스에는 은행과 연동되는 송금 외에 많은 서비스가 있습니다. 송금 이후 채팅을 할 수 있는 채팅 서비스도 있고 카드사 알림을 토스로 받거나 은행 대출 추천 서비스처럼 외부 연동이 많은 서비스도 있습니다. 그리고 홈탭이나 내소비 같이 여러 서비스의 데이터를 합쳐서 보여주는 서비스도 있습니다. 이런 여러 서비스 특성에 맞춰 스프링 계열 프로젝트를 선택해 개발하고 있습니다. 개발 언어는 예전에 자바를 많이 썼지만 최근 개발되는 소스들은 코틀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AWS는 DNS 설정을 하거나 이미지 검수, 스태틱 파일 서빙하는 기능 등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토스는 데이터 센터 2개를 운영하면서 평상시에는 트래픽이 50대 50으로 들어가지만 한쪽이 100%가 되는 트래픽을 옮기는 작업을 자주 합니다. 자주 하기 때문에 데브옵스 팀에서 자동화도 많이 해놨는데요. 트래픽을 한쪽으로 옮기는 이유는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장애가 났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해야지 복구가 된다면 장애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해결보다는 복구를 중심으로 대응해 장애가 나지 않는 반대편 데이터 센터로 트래픽을 옮긴다면 장애 시간을 줄일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스템 도입이나 쿠버네티스 설정을 변경할 때 저희가 테스트를 많이 하고 예상되는 문제 부분을 확인하지만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0%는 아닙니다. 그래서 최대한 장애 여파를 줄이기 위해 트래픽을 한쪽으로 옮기고 나서 설정을 변경하고 다시 트래픽의 1% 정도 원복을 합니다. 이렇게 적은 트래픽으로 문제가 없다면 점진적으로 늘려가고 문제가 발생하면 바로 트래픽을 제거해 장애를 겪는 고객 수를 최소화합니다. 서비스 카나리 배포를 데이터 센터에 적용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트래픽을 틀 수 있는 구간은 L7과 라우터 53 두 군데입니다. L7에서 트래픽을 틀 경우 모든 트래픽이 곧바로 옮겨지는 장점이 있어 대부분의 경우에는 L7에서 트래픽을 이동시킵니다. 쿠버네티스 작업이 있을 경우엔 중간에 있는 L7에서 트래픽을 틀어주고 중간 L7의 경우엔 위쪽에 있는 L7에서 틀어줍니다. 위쪽 L7에서는 라우터 53으로 트래픽을 옮겨줍니다. 하지만 라우터 53의 경우엔
변경사항이 다른 라우터에 전파된 후에 반영되다 보니 시간이 오래 걸리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데이터 센터 간 트래픽을 이동하면서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19년도 중순에 DCOS에서 쿠버네티스로 이동하는 것을 결정했습니다.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에서 가장 중요한 게 서비스 디스커버리와 컨테이너 라이프 사이클 매니지먼트인데, DCOS에서 카나리 배포로 사용하던 뱀프는 서비스 디스커버리 기능의 비효율과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정 후에 DC2에서 쿠버네티스를 도입하고 DC1에서는 DCOS를 동시에 운영을 했습니다. 그 다음 DC1, DCOS 일부 노드를 제거하고 쿠버네티스를 설치했습니다. 한 번에 DC1을 쿠버네티스로 마이그레이션 했다가 문제가 발생하면 롤백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조금씩 작업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DC1, DC2 두 군데에서 쿠버네티스를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것을 검증하였습니다. 안전적인 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된 뒤 DC1에 쿠버네티스를 설치하면서 지금과 같은 모습이 되었습니다. 쿠버네티스 도입할 때 이스티오도 같이 도입했습니다. 그 이유는 서비스 메쉬의 장점이 크다고 판단해서인데요. 모놀리틱에서 MSA로 넘어가면서 여러 서버들의 호출로 하나의 서비스가 구성됩니다. 서버들 간 네트워크 처리가 필요하게 되었고, 서킷 브레이커, 리트라이, 풀백 등을 어플리케이션에서 처리했습니다. 이스티오를 도입하면 이스티오 프록시가 사이드카 형태로 붙어서 모든 네트워크를 프록시하게 됩니다. 프록시하면서 어플리케이션에서 하는 일을 대신 할 수 있으니 어플리케이션의 언어와 상관없이 개별 어플리케이션에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인프라 차원에서 한 번에 해결해 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MSA는 외부에서 내부로 들어오는 요청보다 내부 서비스들 간의 요청이 많은 특징이 있습니다. 내부 요청을 중앙 집중 형태로 처리하다 보면 장애에 취약한 부분이 생기고 부하도 많이 받게 됩니다. 이런 내부 요청 처리를 중앙 집중이 아닌 클라이언트 사이드에서 처리할 수 있는 점들이 매력적이었습니다. DCOS보다는 쿠버네티스가 더 넓은 생태계를 갖고 있고 더 큰 규모의 서비스에서 검증되었다는 점도 하나의 장점으로 판단했었습니다. 이런 배경을 갖고 이스티오를 도입해서 사용하다 보니 적용 전 예상했던 것처럼 좋은 점도 있었고 다른 점도 있었습니다. 이스티오는 서비스의 사이드카로 붙어서 실행되고 IP 테이블을 통해 모든 트래픽을 제어합니다. 제어된 모든 트래픽은 이스티오 프록시를 통해서 나가게 되고 이스티오 프록시를 통해 받게 됩니다. 이스티오 프록시는 인보이 프록시를 이스티오에서 랩핑한 것인데, 인보이는 탄생 배경 중 하나가 프록시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명확히 보여주자이다 보니 많은 통계를 갖고 있습니다. 커넥션 풀 동작 방식이나 어디에서 커넥션이 끊겼는지도 통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통계를 보내는 쪽과 받는 쪽을 합쳐서 보면 어디에 문제가 있었는지 파악하기가 쉽습니다. 기존의 TCP 덤프로 네트워크 문제를 해결할 때 보내는 쪽, 받는 쪽 모두 덤프를 떠서 확인했던 것을 인보이가 대신 해주는 것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이런 통계를 통해서 토스 서비스의 전체적인 옵저버빌리티가 높아졌습니다. 이스티오를 사용하면서 인프라 쪽으로 네트워크 처리를 넘겨보려 했으나 서킷 브레이커는 호스트별 설정이라 세부 설정이 힘들었고, 리트라이도 API의 트랜잭션 처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와 응답 값에 따라 리트라이 해야 할 때와 안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세부 설정이 부족하고 된다 하더라도 설정이 많이 들어가야 해서 여전히 어플리케이션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대신 MTLS 설정을 통해 A 서비스는 B를 호출하고 C는 B 호출이 안 되는 서비스별 권한을 적용하거나 인보이 필터를 작성해 어플리케이션 변경 없이 다이나믹하게 네트워크 기능을 추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저희는 인보이 필터로 헤더 처리, 접근 제어 등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스티오 라우트 웨이트로 1% 카나리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인스턴스 단위로 카나리를 하면 세밀한 트래픽 조절이 힘듭니다. 10개 인스턴스에서 1개만 카나리를 나가면 10% 카나리가 되기 때문에 1% 카나리 배포를 하려면 100개의 인스턴스가 필요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스티오는 라우터의 웨이트로 카나리를 할 수 있어서
인스턴스 개수와 상관없이 1% 카나리 배포를 할 수 있습니다. 이스티어로 할 수 있는 기능 중 또 다른 하나는 Failure Injection Test와 Squeeze Test입니다. Failure Injection Test는 특정 조건에 맞는 요청의 경우 실패 또는 응답을 늦게 하도록 만들어 서비스에서 실패에 대한 처리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테스트입니다. 스퀴즈 테스트는 하나의 인스턴스의 요청의 비율을 높여 부하를 약간 주는 테스트입니다. 라이브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서비스의 최대 성능을 알아내기보다는 어느 정도 요청부터 서비스가 부하를 느끼는지 알아보고 그 지표를 비교해 보면서 이번 배포로 인한 성능 하락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현재 운영 중인 API 게이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원래 클라이언트 인증과 안보화를 담당하는 서비스가 있었는데 점점 트래픽이 많아지면서 고성능 요구가 커졌습니다. 그래서 신규 게이트웨이 도입을 검토했고 줄이나 콩, 스프링 클라우드 게이트웨이 후보 중 스프링 클라우드 게이트웨이를 선택했습니다. 스프링 클라우드 게이트웨이를 선택한 이유는 저희가 웹플럭스 도입을 하면서 리액터에 대한 운영 자신감이 생기고 성능이 검증되면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API 게이트웨이는 트래픽을 여러 필터를 통해 처리하게 되는데 저희는 커스텀 필터를 만들어서 기존 인증, 워스트, 안보코어를 구현했습니다. 게이트웨이의 라우팅은 스태틱이나 다이나믹으로 추가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다이나믹의 경우에는 라우팅 검증 프로세스가 아직 확립되지 않아 대부분 스태틱으로 추가하고 있습니다. 스프링의 내부 코드가 리액터이지만 유지보수의 편리성을 위해 코루틴을 사용 중에 있습니다. 리액터 얘기는 다음 장에서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엔 하나의 게이트웨이로 서비스를 했었는데 점차 게이트웨이에 요청을 보내는 서비스들이 다양해지면서 클라이언트에 맞는 처리를 해줘야 하고 게이트웨이가 무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각 클라이언트에 대응하고 게이트웨이 로직을 분리하기 위해 새로운 게이트웨이를 추가했습니다. 넷플릭스에서는 게이트웨이를 개발하면서 어느 팀이 게이트웨이를 관리할지 공통 로직을 어떻게 처리할지 고민을 많이 했었다고 합니다. 현재 토스는 각 팀의 PR을 받아 플랫폼 팀에서 승인하는 구조로 관리하고 있고 공통 로직은 모듈화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토스의 많은 서비스들은 MVC로 되어 있지만 홈탭이나 네소비와 같이 여러 데이터를 모아 보여주는 I/O가 많은 프로젝트에서는 웹플럭스를 이용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스프링에서 코틀린 DSL을 잘 지원하고 R2DBC를 사용하면서 많은 프로젝트가 웹플럭스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웹플럭스를 초기에 리액터로 개발했지만 조직 이동이나 신규 입사 시 러닝 커브가 크다는 점이 있어 코루틴을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리액터를 사용하면 지금까지 알던 다이렉트 스타일로 컨트롤 플로우를 짜는 것이 아니라 리액터가 제공하는 오퍼레이터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리액터에서 제공하는 가이드를 보고 어떤 경우에 어떤 오퍼레이터를 사용해야 하는지 살펴보고 또 테스트를 통해 의도대로 동작하는지 확인하고 비즈니스 로직을 추가하다 보니 초기 러닝 커브가 높았습니다. 이런 부분을 코루틴을 도입하면서 기존처럼 다시 다이렉트 스타일로 개발을 할 수 있게 되어 러닝 커브가 줄어들었습니다. 모니터링은 오픈소스를 많이 이용합니다. MSA 구조에서 서버들이 여러 군데에 뜨다 보니 로그의 중앙 집중화가 필요합니다. 로그백과 파일빗을 통해 어플리케이션 로그를 카프카로 보내고 키바나에서 검색해 볼 수 있습니다. 로그에는 메시지를 포함한 다양한 데이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컨테이너 아이디와 서비스 아이디로 어느 데이터 센터에서 어떤 컨테이너가 로고를 남겼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이 데이터로 특정 장비의 문제인지 특정 서비스의 문제인지 구분합니다. 배포 아이디는 어느 배포 버전에서 발생하는 로그인지 알려줘서 신규 배포에 발생하는지 이전 배포에 발생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에러 로그가 신규 배포에만 발생하면 바로 롤백합니다. MSA 구조에서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의 원인이 요청을 받는 서비스의 문제일 수도 있고 요청을 주는 서비스에서 잘못 요청을 줄 수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여러 서비스 중 어느 곳에 문제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리퀘스트 아이디도 쌓고 있습니다. APM으로는 핀포인트를 사용 중인데 해당 요청이 핀포인트에 어떤 요청과 매칭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핀포인트 아이디도 같이 쌓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회사로 5년 동안 장기 보관해야 하는 데이터들은 카프카에서 하드브로 데이터를 쌓아서 장기 보관하고 있습니다. 로그는 데이터 센터급 장애가 발생하는 상황에서도 서비스 개발자들이 확인할 수 있어야 해서 이중화가 되어 있습니다. ES 경우엔 각 데이터 센터별 50대씩 100대 정도를 운영 중이고 하루에 15테라 정도의 로그가 쌓이고 있습니다. 매트릭은 쿠버네티스와 잘 맞는 프로메테우스를 사용 중이고 HA와 데이터 장기 보관을 위해 타노스를 사용 중입니다. 데이터 센터별 타노스에 쿼리를 하기 위해 글로벌 타노스가 따로 존재합니다. 세프를 내부 저장소로 사용하고 그라파나로 데이터를 확인합니다. 그라파나에 있는 대시보드와 알림 데이터들도 중요하기 때문에 저장소로 사용하는 MySQL은 서비스 DB와 마찬가지로 이중화가 되어 있습니다. 알림은 개별 서비스에서는 센트리로 알림을 설정하고 전체적인 관리는 ES 로그를 활용하는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에러나 워닝 로그 발생이 많아지거나 특정 로그가 많아지면 슬랙으로 알림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라파나에도 알림을 걸어놔서 HTTP 에러 코드가 발생하거나 이스티오 에러 플래그가 발생하면 슬랙으로 알림을 주고 있습니다. 플랭크를 통해서 서비스들의 응답을 파싱해서 응답 시간이 튀거나 응답 실패율이 높아졌을 때에도 알림을 보냅니다. 이렇게 다양한 알림을 통해서 시스템 문제 상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카프카를 어떻게 운영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토스의 데이터 센터가 2개일 때 어떻게 카프카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카프카가 자체적으로 HA 기능이 있으니 하나의 클러스터로 2개의 데이터 센터를 묶을 것인가 아니면 다른 클러스터로 구성해 리플리케이션을 걸지 고민했었습니다. 그때 우버에서 사용하고 있는 방식을 보고 2개의 클러스터로 운영하는 것이 좀 더 좋겠다고 판단했었습니다. 하나의 클러스터로 운영 시 데이터 센터급 장애가 발생하면 다른 센터에 있는 서비스에서 일부 장애가 발생할 수 있는 반면 2개의 클러스터로 운영하면 다른 데이터 센터에서는 장애가 발생하지 않아 트래픽을 옮기면 빠르게 복구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2개의 클러스터를 운영하면 추가 기능이 필요한데요. 액티브 스탠바이인 컨슈머가 다른 데이터 센터로 액티브하게 넘어갈 때 2개의 카프카는 컨슈머 오프셋이 다르기 때문에 어느 지점부터 컨슈머를 할지 모르게 됩니다. 그래서 2개의 카프카 오프셋을 싱크해주는 어플리케이션이 필요하게 되고 토스에서는 데이터 플랫폼 팀에서 와쿠와쿠라는 이름으로 개발해서 사용 중입니다. 프로듀서는 액티브라 장애 시 추가 대응은 필요 없고 컨슈머는 액티브 스탠바이로 평상시 한쪽 데이터 센터의 카프카를 바라보다 장애 시 반대편 데이터 센터의 카프카를 바라보도록 변경하여 장애에 대응을 합니다. 컨슈머에서 메시지 처리를 실패하는 부분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했었는데 우버에서 사용하는 토픽별 리트라이와 데드레터를 본떠 토스에서도 스프링 카프카를 랩핑해 구현했습니다. 같은 토픽에서 리트라이로 처리 시간이 오래 걸리면 뒤에 있는 메시지 처리가 밀리기 때문에 다른 토픽에서 리트라이를 하는 것이 성능적 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리큐를 할 때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것이 딜레이입니다. 컨슈머는 서비스가 정상화가 안 돼 있는데 리큐를 하면 다시 에러가 발생하니까요. 토픽이 나눠져야 리트라이 시 딜레이를 주는 것도 자유롭습니다. 저희는 토픽별로 자동 딜레이 리큐를 설정할 수 있고 데드레터 토픽에서는 수동 배치로 리큐를 하고 있습니다. 프로듀서 쪽에는 카프카 A에서 실패할 경우 카프카 B로 보내서 리트라이를 하도록 처리했습니다. 저희가 여러 종류의 카프카를 운영 중이라 서로 백업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프로듀서는 대부분이 재발행을 바로 하길 원해서 약간의 딜레이 후 자동으로 리큐를 시도합니다. 자동 리큐도 실패할 경우 데드레터 토픽으로 이동해 수동 배치로 리큐를 하고 있습니다. 메시지 발행은 DB 처리 후 이벤트 발행용으로 많이 사용 중인데 DB와 카프카 이기종 트랜잭션에 대한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이처럼 카프카 클러스터 이중화로 대응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하나의 트랜잭션이 아니라서 완벽한 트랜잭션 처리가 필요한 서비스의 경우 아웃박스 패턴을 활용해 동일 트랜잭션 처리 후 리트라이를 통해 전송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전엔 맨캐시를 사용했지만 이제는 레디스 클러스터를 사용 중이고, 클러스터라서 데이터 보존이 좀 더 용이해 장기 보관이 필요 없는 단발성 데이터 저장과 캐시로 사용 중에 있습니다. 현재 데이터 센터가 2개밖에 없어서 한쪽에 마스터가 많은 상황이고, 데이터 센터 간 네트워크가 끊겼을 때 스플릿 브레인이 발생해 양쪽 다 마스터가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인프라 이중화로 대응하고 있고, 세 번째 데이터 센터도 준비 중입니다. 데이터 센터가 2개라 한쪽이 장애 시 반대편에서도 마스터 세대, 슬레이브 세대를 구성하기 위해 각각 6대씩 총 12대로 하나의 클러스터를 구성했습니다. 세 번째 데이터 센터가 생긴다면 마스터 1대, 슬레이브 2대를 각 데이터 센터별로 구성해 9대로 클러스터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운영하다 보면 메모리 확장이 필요한데 그때마다 슬롯 리밸런스로 대응 중이고, AWS에서는 분산 락으로 레드락을 구현해 이용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에서는 세 번째 데이터 센터가 완성되면 레드락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레디스 클라이언트로는 레디슨, 제디스, 레투스를 두고 고민을 했었는데 웹플럭스와 MVC에서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고 스프링에서 잘 지원해주는 레투스를 선택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셨던 것처럼 토스 플랫폼은 전통적인 금융기업보다는 인터넷 기업과 비슷한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기술이라고 무조건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명확한 문제 정의를 진행하고 나서 기술 도입을 결정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발전해야 할 일이 계속 있는데 지금처럼 여러 회사에게 배우며 지속해서 성장할 예정입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인데요. 토스가 어떻게 서비스를 구성했는지 궁금하셨던 분이나 멀티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는 엔지니어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